속서입니다. 자녀 교육에 열중이신 지인분들 자주 뵙게 되는데요. 천천히 주변을 보면 10살 이하인 경우는 다양한 예체능에 몰두하시고 10살 이상인 경우는 공부법에 매진을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많고 유명인들의 어머니가 쓴 자서전도 많죠. 예전에 정명훈 형제죠. 정트리오 어머니가 쓴 자서전 읽어본 적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피아노를 리어커에 싣고 피난을 가셨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내가 이러고 있으면 피난 전에 부부싸움부터 나겠죠. 특별하다 못해 많이 과하신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 앞에 누가 과감을 말할 수 있겠냐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로맨가리의 새벽의 약속입니다. 이 책은 아들 로맨가리가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데요. 정말 역대급 엄마예요. 작가 소개드리면 로맨가리는 여러 필명을 쓴 것으로 유명하죠. 한 작가에게 한 번만 준다는 콩쿠르상을 40대 로맨가리로 또 60대 에미라자르라는 필명으로 또 받죠. 그리고 몇 년 후 유서와 함께 남긴 에밀라자르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글로 프랑스 문학계를 조롱하는 그런 스캔들로 남죠. 영국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는 1914년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폴란드를 거쳐 난민으로 프랑스 니스에 정착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확신에 찬 약간은 과대망상적인 성격을 가진 배우 출신의 여인이었는데요. 당시의 배우라면 아마 유랑극단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녀가 홀로 자신의 꿈을 버리고 가난 속에서 삶의 유일한 이유로 자식을 키웁니다. 로맨가리는 결국 엄마의 바램처럼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자유공군에서 활약하고 레종 도레르 훈장을 받죠. 그리고 전후에 프랑스 영사가 됩니다. 작품 활동을 하고 결국 콩쿠르상까지 받죠. 오늘 이야기할 이 책은 44살의 로맨가리가 그의 인생과 엄마에 대해 쓴 자전적 소설이에요. 로맨가리 다른 책들은 시대를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풀지만 사실 좀 무겁죠. 그런데 이 책은 가볍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씁쓸한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또 인생이 운명 지어지는 건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로맨가리는 소설 속 어머니를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진저리 처지는 인물로 묘사를 하는데요. 감정이입되기 어려운 문제적 인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설정이나 과장만 빼면 그저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소설 속 로맨가리가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가장 나쁜 면에서도 가장 좋은 면에서도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라고. 그 말 속에 원망과 미움, 사랑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 애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애증 관계 절정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8살 때 이미 이렇게 선언해요. 가난에 찌든 폴란드 빈민가 아파트에서 프랑스에 가본 적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프랑스 장군이 되고 빅토르 위고 같은 극작가가 될 거야. 그리고 프랑스 대사가 될 거야. 이런 예언적 선언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다 이루게 되죠. 새벽의 약속은 로맨가리가 어머니의 바램을 모두 이루겠다는 다짐이기도 한데요. 이미 약속의 대상이 저 세상으로 떠났고 이 약속들이 나의 꿈인지 어머니의 꿈인지 모르지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는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엄마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 읽어드릴게요. 폴란드 윌로에서 보냈던 시절의 한 장면인데요. 어머니가 어떤 인물인지 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잘하고 공부하고 한 인물이 되어야 할 프랑스로가 정착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잠시 동안 잠정적으로 어머니는 이렇게 강조하길 좋아했다. 폴란드의 윌로에 머물고 있었다. 어머니는 직공 하나를 두고서 부인용 모자를 주문받아 만들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파리 모드데 살롱으로 탈바꿈한 우리의 살림집에서 말이다. 교묘한 가짜 상표 조작으로 말미암아 고객들은 그 모자들을 그 시절에 유명했던 파리 디자이너 볼 부알의 작품으로 믿었다. 불굴의 의지, 어떤 의욕도 스칠 수 없고 상처낼 수는 더더구나 없는 모성의 의지로 환히 빛나는 얼굴을 한 커다란 초록색 눈에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 어머니는 모자 상자들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지치지도 않고 돌아다녔다. 나는 1년 전 우리가 모스코바를 떠날 때부터 우리를 따라온 아니엘라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다. 그때 우리의 재정 상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마지막 가문의 보석들은 이미 예전에 팔아버렸고 윌로는 끔찍하게 추웠다. 눈이 바닥에서 더럽고 회색빛 나는 벽을 따라 서서히 쌓여 올라왔다. 모자들은 영 팔리지 않았다. 때로는 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올 때 집주인이 층계에서 기다렸다가 24시간 이내에 집세를 내지 않으면 우리를 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곤 했다. 대체로 집세는 24시간 이내에 지불되었다. 어떻게인지 나는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는 전부는 언제나 집세가 치러졌고 난로엔 불이 지펴졌으며 어머니가 나를 안고서 지금도 기억에 너무도 또렷한 그 눈에 자랑과 승리 불꽃을 담아 나를 바라보곤 하였다는 것뿐이다. 그때 우린 정말 구덩이, 심연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이후 난 심연이랑 바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우리들 누구라도 세계 기록을 갱신할 수 있었다. 그 구덩이의 바닥에 있었다. 어머니는 눈 쌓인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모자 상자를 구석에 놓아두고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빛나는 미소를 머금고 나를 바라보았다. 왜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와서 날 안아주렴. 나는 어머니에게로 가 안았다. 어머니의 뺨이 냉기를 전해주었다. 어머니는 나를 안고 황홀한 듯이 내 어깨 너머로 무엇인가 먼데 있는 것을 응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말하곤 하였다. 넌 프랑스 대사가 될 거야.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동의했다. 나는 8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러나 내 결심은 벌써 서 있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드리리라. 응 하고 나는 나른하게 대답하곤 하였다. 아니엘라는 난로가에 앉아 경희와 더불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나를 꼭 껴안았다. 너는 자동차를 갖게 될 거야. 어머니는 영하 10도의 거리를 걸어서 돌아다니다 온 참이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조금만. 장작이 사기난로 안에서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세상의 이상스런 두께와 정적의 깊이를 주고 있었다. 아니엘라는 고개를 숙이고 그날의 마지막 모자 위에 볼 부알의 파리라는 상표를 수놓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의 얼굴은 행복하고도 고요했다. 근심의 흔적도 없이 피로한 기색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어떤 신기한 나라 속을 헤매고 있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눈길 쪽으로 머리를 돌리곤 하였다. 돌아온 정의의 나라 보상받은 어머니 땅을 보려고 말이다.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이 백설공주나 장화시는 고양이를 이야기하듯 프랑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영웅들과 모범적인 덕들로 충만한 나라라는 프랑스의 이 동화적 이야기를 떨쳐버리는 데 성공할 수 없었다. 나는 아마도 어릴 적에 들은 옛날 이야기를 충실히 믿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불행히도 어머니는 자신 속에 깃들어 있는 그 꿈, 마음을 위로하는 꿈을 혼자 간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에게선 모든 것이 즉각 밖으로 향하고 주장되고 나팔을 불리고 분출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용암과 화산재를 동반하고서 우리에겐 이웃이 있었고 그 이웃들은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윌로의 소시민들은 타국에서 온 여자를 전혀 탐탁해하지 않았으며 비밀스럽고 수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가방들과 상자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당시 러시아 망명객들을 매우 경계하던 폴란드 경찰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야 어머니에겐 전혀 어렵지 않았으나 창피와 슬픔과 분노는 언제나처럼 과도하게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마구 흩어져 있는 모자들, 여자 모자는 지금까지 내가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 모자들 속에서 몇 시간을 울고 난 어머니는 내 손을 잡더니 저것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하면서 나를 방박 층계로 끌고 나갔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 중 하나였다.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어머니는 문마다 종을 치고 두드리고 하면서 입주자들을 층계참으로 불러내었다. 최고의 입씨름이 오간 직후 이 방면에선 늘 어머니가 한 수 위였다. 어머니는 나를 끌어당기더니 청중들에게 나를 가리키며 선언하였다. 높고도 자랑스럽게 지금도 내 귓가에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더럽고 냄새나는 속물들아, 감히 너희들이 누구와 이야기하는 줄이나 아는 거야? 내 아들은 프랑스 대사가 될 거야. 레지옹 도레르 훈장을 받을 거라고. 위대한 극작가가 될 거야. 입생 가브리엘 다눈치오가 될 거라고. 내 아들은. 어머니는 잠시 완전히 찍어 누른 무언가를, 지상에서의 성공을 단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를 찾았다. 내 아들은 런던식으로 차려입고 살 거야. 아직도 그 냄새나는 속물들이 웃던 그 걸쭉한 웃음소리가 귓전에 생생하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얼굴이 달아오른다. 분명하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며 비웃음과 미움과 멸시에 찬 그들의 얼굴이 보인다. 그렇다. 나는 아무 미움 없이 그들을 떠올린다. 그것이 인간의 얼굴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프랑스 총영사이며 영토해방의 용사로서 레지옹 도레르 수여자임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입센이나 다논치오는 되지 못하였으나 그 또한 노력해보지 않아서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두길 바란다. 나는 지금 런던식 옷차림을 하고 있다. 영국식 재단법은 지긋지긋하게 싫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믿는다. 어떤 사건도 그랑드 포일랑카 16번지
윌로의 낡은 집 층계에서 내게로 쏟아졌던 그 폭소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진 못했다고. 그 웃음 덕에 나는 오늘날의 내가 되었던 것이다. 가장 나쁜 점에서도 가장 좋은 점에서도 그 웃음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나를 꼭 끌어안고 웃음의 광풍 아래 머리를 쳐들고 꿋꿋이 서 있었다. 어머니에겐 단 한 점의 무안함이나 창피스러운 기색도 없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몇 주일 동안에 내 인생은 편안치 못했다. 나는 8살밖에 되지 않았으나 조소에 대한 감각은 벌써부터 매우 발달돼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어머니가 한몫을 했음은 당연하다. 나는 조금씩 거기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확실하게 내놓고 모욕을 받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받는 교육의 일부분을 이룬다. 오래전부터 나는 더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인간이란 웃음거리가 될 수 없는 무엇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조롱과 빈정거림과 욕짓거리를 맞으며 층계참에 서 있던 그 몇 분 동안에는 내 가슴은 수치와 공포에 사로잡힌 한 짐승이 절망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우리로 화하였다. 이 부분에서 로맨가리 어머니의 캐릭터 그려지시나요? 연극 배우 출신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미래를 선언하죠. 남의 시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의 시선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비웃음이 박수갈채처럼 피날레로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 오페라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지금쯤의 나이에 와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문득 내 부모와 너무 닮아 있는 걸 느껴요. 내 부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걸 깨닫죠.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한 번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 없었던 부모의 내면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나의 70대가 저런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형제도 많고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서 길러져서인지 그닥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렇죠. 어릴 때 기승전 잔소리부터 하시잖아요. 대화가 어렵죠. 그리고 다 자라고 시간이 흐르고 보면 이제는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때 챙기세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병 키우지 마세요. 그러죠. 딸들이 다 그렇죠. 소설에서 로맨가리는 엄마한테 참 잘하네요. 소설이라 그런지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로맨가리는 끝없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천 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건물 관리인, 애견 목욕시키기, 광고 안내원, 심지어 금이 붙은 중고 이빨을 사서 되파는 일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고 집세 독촉을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죠.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을 앉혀놓고 여자에게 선물 주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엄마였어요. 상상해보면 희극이기도 하고 비극 같기도 해요. 이런 가난 중에도 어머니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예술가의 꿈을 아들이 이루어주길 바라죠. 바이올린, 발레, 성악 다 시켜봅니다. 그 중에 화가만은 절대 반대하는 예술가였는데요. 어머니의 상식에서는 폴고갱이나 고우였겠죠. 가난하고 병들어서 외롭게 죽었기 때문이겠죠. 안타깝게도 어떤 예술적 천재성도 조기 발견 못하고 최종 후보인 작가의 길로 몰아가는데요. 로맨가리도 꽤 좋아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17살 어느 날 엄마를 시집 보낼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엄마는 프랑스 니스의 호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렌바라는 성공한 부유한 화가가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미국과 스위스에 별장에 있고 점잖은 중년의 신사는 때마침 엄마에게 호감을 느끼죠. 어린 로맨가리는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바치는 엄마에게 감사하지만 부담스럽죠. 누군가와 부담을 나누고 싶어요. 엄마는 그가 화가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싫어합니다. 아들은 외교관이 될 텐데 혹시 저자가 내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경계하죠. 그리고 엄마는 알죠. 자렌바 씨는 아들을 대하는 그녀의 모성에 반한 거라는 걸. 자신도 저런 모성 같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아들은 그걸 알기엔 아직 여자를 몰라요. 자렌바 씨에게 중매 노릇하면서 돈만 챙기고 있죠.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렌바 씨의 프로포즈를 도와주려고 계략을 짜다가 엄마에게 개박살 나는 장면입니다. 살롱에서 어머니는 팔 밑에 어색하게 꽃다발을 들고 선 나를 발견하였다. 나는 묵묵히 그것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목이 메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장미 속에 얼굴을 파묻더니 나에게 나무라는 눈초리를 던졌다. 이럴 필요가 뭐 있니?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앉으라는 표시를 했다. 어머니는 약간 헐은 작은 현관 소파에 앉았다. 들어보세요, 엄마.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단어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다. 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남자예요.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꽃다발을 집어들더니 큰 동작으로 그것을 현관에 가로질러 던져버렸다. 경멸하듯 단호하게. 그것은 화병에 부딪혔고 화병은 그 드라마의 예리한 측면을 드러내듯 바닥에 부딪혀 박살이 나고 말았다. 도대체 왜 그래요? 하고 내가 항의했다. 그는 플로리다에 근사한 땅도 갖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우리들 사이에 언제나 그러했듯이 사랑의 장면들의 정석대로 어머니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간 다시 또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며 한 번 왕복할 때마다 더욱 고조되었다. 나는 이번이 어머니의 마지막 기회이며 어머니 곁에 누군가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 남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빠르건 늦건 나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사랑은 어머니를 위해 못할 것이 없지만 단 하나 사나이로서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만은 맘먹은 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감정과 모순된 생각들이 서로 밀고 부딪히고 함에 따라 어떤 의미에선 내가 어머니를, 저돌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애정에 그 강압적 무게를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독립을 위해 반역하고 투쟁할 권리는 1000만 번 있었으나 어디까지가 정당한 방어이며 어디서부터 냉혹인지 더 이상 잘 알 수가 없었다. 엄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당장 엄마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고요. 50살이나 먹은 양자를 둘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 그 사람은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하고 나는 항의했다. 태도도 나무랄 데가 없고요. 그는 런던식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가장 큰 실수,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아무리 17살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렇게 여자에 대해 모를 수가 있었는지 결코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엄마를 존중하고 또 앞으로도 항상 존중할 거예요. 그는 엄마를
귀부인처럼 대해줄 거예요. 엄마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고맙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내가 늙었다는 것은 안다. 내 인생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진 것들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 다만 예전에 딱 한 번 내가 어떤 남자를 열렬히 사랑했던 적이 있단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난 지금도 그를 사랑해.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결코 신사답게 날 대해주지 않았지. 그렇지만 그는 남자였어.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 그리고 난 여자다. 물론 늙었지. 그러나 옛날을 그리워하는 여자야. 그 못된 화가로 말하자면 내겐 아들 하나가 있다. 난 그것으로 충분해. 난 또 다른 아들을 양자 삼는 것은 거부하겠어. 악마한테나 가라고 해라. 우리는 말없이 그곳에 매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내 머릿속으로 지나갔던 생각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닌 내가 탈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겐 탈출이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추억의 포로로 남아 있었다. 홀어머니에게 키워진 여느 외아들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엄마 하면 생각나는 말이라는 설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녀 대상으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3, 4위가 헛갈려요. 사랑, 감사, 3위 부담스러움이었어요. 엄마가 부담스럽다. 어쩌면 홀어머니의 외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네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곳은 소설 첫 부분인데요. 44살에 이 책을 쓰면서 회상을 해요. 20대 초반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공군으로 출정 명령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오는 장면을 회상하는데요. 전쟁이 선포되고 징집령이 떨어졌을 때 어머니는 그때 내가 항공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살롱드 프로방스까지 장장 5시간이나 택시를 타고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택시는 낡아 빠진 르노였다. 우리는 한때 그 차의 영업권의 50%, 이어 25%를 소유하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전 동업자인 운전사 리날디의 단독 소유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난 터였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차에 대해 어떤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리날디는 부드럽고 수줍으며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느 정도 어거지로 그의 선의를 이용하곤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리날디로 하여금 니스에서 살롱드 프로방스까지 300km를 물론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운전하게 했던 것이다. 맴시존 리날디는 전쟁이 끝난 뒤 오랜 후에까지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를 극적이며 아직도 감탄 섞인 일종의 원한을 내비치며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징집하였는가를 회상하곤 하였다. 택시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였소. 살롱드 프로방스로 내 아들에게 작별 인사하러 갑시다. 나는 내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 왕복 10시간 걸리는 장거리 경주라고 말이오. 그랬더니 당장 나를 매국노 취급하며 경찰을 불러 잡아가게 하겠다는 것이었소. 징집 명령이 내렸는데 도망가려 한다고 말이지. 어머님 벌써 아드님한테 줄 보따리들, 소시지, 햄, 잼 단지 같은 걸 몽땅 가지고 차 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영웅이며 한 번 더 아들을 안아주고 싶으니 여러 말 할 것 없다고 말이오. 그러더니 조금 우십디다.
자당께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우셨지. 서로 알고 지낸 지가 그렇게 오래된 처지에 내 차 안에서 늘 그렇듯 얻어맞은 개 같은 모습으로 용서하시오 로맹씨. 하지만 당신은 그분이 어떠셨는지 잘 아시니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디다. 내게는 어린애도 없겠다. 다른 일은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나니까 택시 경주쯤은 문제가 안 되더군. 500km짜리 경주라도 말이오. 그래 내가 말했지. 좋아요 갑시다. 그렇지만 휘발유는 당신이 채워야 돼요. 원칙으로 말이오. 어머닌 7년 전에 동업했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차에 대해 무슨 권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하셨더랬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닌 날 사랑하셨다고 말이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을 거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골로아지 담배를 입에 문 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졸병들의 조롱 섞인 시선 아래 연극적인 몸짓으로 나를 향해 팔을 벌리는 것이었다. 지고의 전통에 따라 아들이 그 안으로 뛰어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나는 어깨를 조금 으스대며 눈까지 모자를 눌러쓰고 젊은이들을 공군으로 불러들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그 가죽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서 건방지게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나는 내가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센 놈, 진짜 배기 등의 평판을 즐기고 있던 그 남성적 세계에 한 어머니가 침입했다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에 화도 나고 당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나는 최대한 냉정을 가장하여 어머니를 안고서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도록 택시 뒤쪽으로 어머니를 솜씨 있게 옮겨놓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허사였다. 어머니는 좀 더 나를 잘 보기 위해 겨우 몇 발짝 뒤로 물러났을 뿐이었다. 그러더니 얼굴을 빛내며 감동한 눈빛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서 요란스럽게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머니에겐 언제나 그것이 극도로 만족했다는 표시였다. 모두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강한 러시아 악센트를 섞어서 부르짖는 것이었다. 김메르, 넌 제2의 김메르가 될 거야. 두고 봐라. 네 엄마는 늘 틀림이 없지? 나는 피가 얼굴에 몰려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벌써 어머니는 카페 앞에 모여선 오합지졸들을 향해 지팡이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며 영감이라도 받은 듯이 선언하였다. 너는 영웅이 될 거다. 너는 장군이 되고 가브리엘 다논치오가 될 거야. 프랑스 대사가 될 거라고. 저 불량배들은 네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거야. 어떤 아들도 이때 나만큼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화가 나서 중얼중얼 어머니가 공군 장교들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내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는가를 설명하려 애쓰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차 뒤쪽으로 밀려고 하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대화에선 오래전에 고전이 된 참을 수 없는 문구가 들려왔다. 그래, 넌 네 늙은 애미가 부끄럽단 말이지? 일시에 내가 그토록 애를 써서 치장했던 가짜 남성다움이며 허세며 냉혹함 따위의 싸구려 훈장들이 발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한 팔로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다른 팔로 내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가운데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 받치고서 수직으로 오르락내리락 해보이는 그 의미심장한 동작 말이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동작의 의미는 전 세계 군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 라틴계 나라에선 한 손가락이면 되는 반면 영국에선
두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차이만 빼면 말이다. 그거야 기질 문제이고. 더는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놀리는 눈빛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팔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서 어머니를 위해 내가 버리고 있는 모든 투쟁들을, 내가 내 인생의 새벽에 나 자신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였다. 어머니 말이 다 옳았던 것이 되게끔 만들리라. 어머니의 희생에 의미를 주리라. 저들과 당당히 세계의 소유권을 두고 겨루어 이긴 다음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약속을. 나는 걸음마를 할 때부터 저들의 권능과 잔인함을 알아보도록 너무도 단단히 배웠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인데요. 소설은 총 3부로 되어 있고요. 읽다 보면 울컥해지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요. 책은 400페이지 조금 더 되고요. 술술 넘어가는 편입니다. 자전적 소설인데요. 본인의 내용이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거라 그런지 사실을 좀 각색한 부분도 있어요. 에세이라기보다 소설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미니크 보나가 쓴 로맨가리 평전 봤는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과 실제에 대해서 꼬집어서 사실 여부 확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극적인 소설을 위해서 각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게 항상 사실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지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감정과 모두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게 되죠. 사실 기억이라는 게 항상 실제 사실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 당시에 경험한 그 사건과 감정이 뒤섞여서 기억이 되죠. 또 세월이 흘러서 그 기억을 소환할 때마다 다시 조금씩 각색이 된다고 하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설이 모두 사실이건 그만의 기억이건 읽어볼만 합니다. 혹시 로맨가리 책 안 읽어보셨다면 이 책 술술 넘어가니까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전적 소설이라 이 책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면 로맨가리 다른 책 읽을 때 선입관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책 읽기 전에 작가 검색 먼저 하고 읽는 편이라 쉽게 읽어지는 책 먼저 읽고 이 작가 흥미롭겠다 하시면 로맨가리 다른 책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은 부분 낭독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다음 책이 궁금하시면 구독도 부탁드려요.